네, 그럼 지금부터 15분에서 20분까지 할게요. 일단 아니다. 그 4월 셋째 주 주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테이퍼링 이렇게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1일 자료는 오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1일이랑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한 거고요. 어, 그래서 4월 10일 자료에서 이제 오건영 씨는 물가는 과연 상승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가 답이고요. 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다음 2분기, 3분기에서는 상승할 것 같은데 4분기 때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저효과와 이제 모멘텀, 두 번째는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저효과는 이제 어,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라는 거랑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기저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근데 네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발 인플레나 수입 물가 상승발 인플레도 둘 다 그 추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 있냐 이건데 오건영 씨가 말하는 모멘텀은 보복 소비 모멘텀입니다. 근데 보복 소비 모멘텀도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일시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페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네 그러면 이거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이제 4분기 물가 상승률이 2, 3분기 물가 상승률처럼 유지되면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 라고 해서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계속 말하는 게 보면은 4월 11일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 물가 상승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그럼 물가 상승 중에서 이제 고용 증가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쳐쳐오지 않을까? 경기가 회복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일단 고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고용 증가가 좀 아직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40만 건이나 고용이 부족한 상태고 노동시장 참가율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고용이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건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발생하지 않는가, 장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신뢰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옐런이 지금 재무장관이죠. 근데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내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 레벨로 고용 지표 되돌아오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어, 보장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건영 씨는 이 옐런 장관의 임금과 물가에 관한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건영 씨가 그러면 개인적인 이제 관점에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제 투자 확대, 그러니까 아니 물가 상승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냐 라는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자면은 오건영 씨는 성장의 토대가 되는 투자가 확대되면 이라는 이 조건을 걸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4월 14일 수요일로 가서 그러면 이제 물가에서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환율은 일자별로 그럼 앞으로 얘기하기 어떻게 낫지 될 않나요? 거냐? 제가 지금 다들 조금씩 달러 들고 계신 걸로 알아서 다들 관심이 가는 주제실 텐데, 四 음, 十八，네, 저, 我说48， 저도 들고 있어요. 我说现在慢点的。 네, 그래서 일, 이제 일자별로 얘기하기 낫지 않나요? 네, 일자별로 의견 남겼으니까 일자별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쭉 다들 각자 일자별로 말씀 나눠주실래요? 그러면? 네,
아니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좀 의견 지금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션님이랑 불장님 아니면은 망또한님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냥 저는 보면서 설명 잘해서 일단 GPO 뭐 보면 될지 굵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소 3분기까지 저는 4분기까지 유지는 될 것 같아요. 4분기에 봤을 때 이상하면은 그때 논의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바뀌어도 내년부터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 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채 10년 그 네, 1등가요? 네. 1.6에서 계속 멈춰있네. 오쇼님 끝? 네, 끝. 네, 저는 네. 그 어쨌든 물가 상승에 관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번에 유튜브도 그렇고 이 글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조건들이 사실 너무 진취적이다. 그래서 아직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4분, 그러니까 모두들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초반에는 제가 그런 기사들 볼 때는 1분기 정도만 성장률이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2, 3분기로 조금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고 그다음 그때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큰 축으로 그 유가 상승 그때 물가 상승 볼 때 환율이랑 유가 상승 두 가지를 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가 상승에 대한 프레셔도 사실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면 오펙에서 이번에 7월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네, 물가를 상승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끝. 네, 확실히 유가 상승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14일에서는 달러 환율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건영 씨가 연초 달러 약세를 전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거 같아요. 달러 환율이 일단 중국과 미국의 파워 게임인데 중국과 미국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가 더 성장을 할까에 대해 따라서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달러 원 환율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로 달러 위안 환율하고 그러니까 중국 환율하고 국내 환율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지금 높게 나오거든요. 저도 어제 체크를 사실 해봤는데 특히 2020년 이후에 정말 높아요. 달러 원 환율하고 달러 위안 환율 그리고 달러 엔 환율까지 세 개가 환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뭐 지금 뭐 자기들 말로는 코로나 끝났다고 먼저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이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달러 위안 환율이 어, 네, 미국 쪽으로 달러 강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떨까가 중요한 얘기인데 어,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랑 기저효과가 있으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어떤 이유가 있는데 2, 3분기에는 환율하고 물가 상승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물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어, 그리고 미국 5년 국채는 상승하고 5년 국채 금리 하락한다라는 이런
네, 뭐 그런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달러 강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모션님이랑 불당님 의견 남겨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없고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뭐 본다고 하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 요즘에 환율이랑 금리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예측이 무의미하지 않나. 예측을 해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도 또 정책이 다 또 바뀌고 막 이래서 그냥 뭐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측할 수 없다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어쨌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고 뭔가 수출이나 수입의 영향을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올려버리면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 타격을 어떤 한 국가가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조금 논외가 될 다른 측면들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런 모든 논의의 기주가 이제 어쨌든 중국이 성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달러보다는 중국의 사람들의 돈이 몰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 달러, 이 큰 그림이 사실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약간 패권 다툼의 이야기가 그냥 환율에 계속 전가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숨고르기 할 정도, 이럴 때만 미국이 또 환율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중국이 치고 나가면 미국이 또 약간 쥐어짜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정말 큰 그림에 정말 중국이 정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조금 네, 우려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게 좀 생기긴 했어요. 끝. 네, 다들 음, 좀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가랑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테이퍼링 얘기를 마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이제 테이퍼링은 어, 양적 완화의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테이퍼링이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기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금융위기 사례에서는 이제 이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원래는 11년 정도에 테이퍼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13년 5월에서야 선언이 되었고요. 테이퍼링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랑 조금 다른데 금리 인상은 이제 미국이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이제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금리를 인상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이제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이 언제 이루어질까 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페드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는 오션님이 그래서도 코멘트로 남겨주셨고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해당 분기나 해당 분기의 물가 상승률만 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장기적인 걸 고려하겠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 지금 이후에 물가가 계속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물가가 2%를 약간 넘더라도 즉각 이제 테이퍼링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의미 있는 말은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에 따르면 백신 보급률이 75% 정도면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CDC에서는 8월 정도에 예측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8월 정도의 테이퍼링이나 이런 어떤 금리 상승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면은 실제 액션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앞으로 뭐 2, 3분기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올해까지는 패드 정책 일관되게 감. 끝. 저도 그냥, 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경직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왜 계속 미국에 10년물을 계속 갔잖아요. 이거 왜 계속 10년물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선진국일수록 경기 사이클이 점점 늘어나서 후진국일수록 사이클이 짧고, 제 생각에는 아마 후진국일수록 경기에 대한 예측 자체가 어려우니까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선진국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알게 돼서 좋았어요. 네. 이제 후진국에서 사이클 짧은 게 그게 그건가요? 그 산업이 여러 개가 있죠. 선행하는 게 있고 후행하는 게 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이걸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되고 순차적으로 잘 되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고, 후진국은 뭐 하나 뭐 예를 들면 공남아시아 고무만 만드니까 이때만 반짝하고 이제 죽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냥 저는 사실 그거 원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후진국이니까 장기적인 플랜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세운다고 한들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잘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번 주 거 종합해 보니까 일단 올해 일관되게 가고, 아까 위에서는 또 말 안 했는데 미국은 이제 글로벌 공조, 그러니까 법인세 그 세금으로 이제 경기부양책 그 자금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만 올리면 법인세 올리면은 다른 나라도 다 도망가니까 기업들이 다 같이 법인세 이렇게 올리자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기회복 막 도울 건데, 어쨌든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 정책 이런 거 보면은 이익이 증가하긴 하는데, 과연 이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할지 아니면 부채를 갚는 데 열심히 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치워주세요. 그것 좀. 설비 투자로 하게 되면은 그 케이펙스 쪽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그 설비 투자가 그 미국에서 케이펙스잖아요. 오펙스 말고. 그래서 케이펙스가 증가하는지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케이펙스가 아니고 이런 안전성 지수 있잖아요.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두 뭐 이제 타겟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쪽이 줄면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건 일시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제조업 지수도 보면서 동시에 그 좀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케이펙스 이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뎁트가 줄어드는지 좀 그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은 계속 증가하면서 또 유동성은 그 페드가 그 보장하니까 올해는 실적 장세가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거 예상돼서 이제 시크리컬 그런 경기 민감주 중에서 약간 늦게 후행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면은 좀 돈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채권 같은 거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거 올해까지 유지될 것 같아요.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그런 걸로 돈 벌기 힘들 것 같고 시크리컬 중에 후행하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갈까요?